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요, 겉보기엔 평범했던 어느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균형이 무너지고 숨겨져 있던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그 판단은 끝까지 들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시작과 끝이 전혀 다릅니다. 마지막에 밝혀지는 반전, 놓치지 마세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정혜리는 남편 박도윤의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 알림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잠깐 켜진 화면 속에는 낯선 여자 이름과 다정한 메시지가 여러 개 쌓여 있었고 예린의 심장은 순간 굳어버린 듯 멎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이 떨렸지만 차분하게 백업된 사진과 통화 기록을 확인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동안 이상했던 도윤의 잦은 야근과 회식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예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무너진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배신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예린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눈치챈 듯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예린은 조용히 휴대폰을 건넸고 도윤은 표정이 일순 굳어지더니 곧바로 울먹이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엄마가 안말기라며 지금 이혼을 말하면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질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예린은 황당했지만 시어머니 오말순이 다음날 바로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이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침대에 앉은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예린 손등을 꼭 잡고 오래 버티기 힘들다는 듯 연약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예린은 혼란스러웠지만 시모의 모습을 보고 당장 이혼을 강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말기암이라면 최소한 마지막만큼은 편히 지내게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받은 진료 안내서에는 항암 일정이나 중증 치료 기록이 보이지 않아 마음속 의문이 커졌습니다. 도윤은 엄마가 치료를 거부한다며 이상한 설명을 반복했지만 예린은 그 말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모는 계속 아파 보인다는 이유로 예린에게 살림과 병원 동행을 맡겼습니다. 며칠 뒤 예린은 시어머니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과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시어머니가 며칠 전까지 장을 보고 다녔고 산책도 다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린은 어떻게 말기암 환자가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 박세나는 오히려 엄마가 어제도 기절하듯 잤다며 예린에게 더 많은 돌봄을 요구했습니다. 세나는 말끝마다 예린이 가정을 지키는 책임을 강조하며 이혼 얘기를 입 밖에 꺼내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예린은 시가의 분위기가 묘하게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도윤, 시어머니, 시누이가 하나의 각본을 공유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예린은 그동안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시가의 태도가 떠오르며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란만으로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밤 예린은 조용히 앉아 시모와 도윤의 행동을 차례로 떠올리며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린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정확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정혜리는 시어머니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기 위해 아침 일찍 방문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한 순간 집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 오말순이 지인들과 전화로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이 들렸습니다. 예린이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기침을 하며 몸을 웅크리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말기 환자 모드로 바뀌는 모습에 예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예린이 부엌에 들어가 반찬을 정리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슬쩍 외출 준비를 하며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뒤돌자마자 시어머니는 서둘러 침대에 누워 힘없는 척 팔을 늘어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예린은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시누이 박세나가 방문하며
예린에게 집안 청소와 세탁을 부탁했습니다. 세나는 엄마가 어젯밤에 또 통증으로 잠을 못 잤다고 말하며 예린의 죄책감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예린이 창밖을 본 순간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시모와 등산을 함께 갔던 동네 지인들이 와서 어제 산 정상까지 같이 올랐잖아라며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예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몸이 굳었지만 시모는 갑자기 손가락을 부여잡고 아픈 척 연기를 반복했습니다. 지인들은 당황하며 작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고 세나는 그들을 향해 눈치를 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예린은 더 이상 상황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예린은 도윤에게 산행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예린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엄마가 아픈데 왜 감시하냐고 따졌습니다. 도윤의 반응은 예린에게 또 다른 불편함을 안겼습니다. 남편은 마치 어머니의 건강보다 자신들이 짜놓은 스토리를 지키는데 더 신경 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예린은 마음속에서 억울함과 공포가 동시에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예린은 시모의 SNS를 다시 확인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과 이틀 전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며 찍은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밝게 웃고 식사와 디저트를 즐기며 건강해 보였습니다. 예린은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며 이 집안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가설을 확신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더 이상 감정적으로만 반응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예린은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가 나가는 모든 시간을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린은 이대로 이 집에 갇혀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혜리는 시어머니 오말순의 외출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며칠 동안 메모해둔 일정에 따라 시어머니가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외출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예린은 이날도 약속한 것처럼 또다시 정기 검진 받으러 간다는 말을 들으며 시모를 몰래 뒤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택시를 타지 않고 평소보다 걸음이 훨씬 가벼워 보이는 모습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예린은 일정 거리를 두고 조용히 뒤따르며 시모가 어떤 병원에 가는지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멈춘 곳은 종합병원 앞이 아니라 지역 문화센터 근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망설임도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예린은 따라 들어가며 안내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노래교실과 요가 강좌, 댄스 스포츠 프로그램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린은 시모가 들어간 강의실 문틈으로 살짝 눈을 들여다보았고 믿기 어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말기 암 환자라는 시어머니가 음악에 맞춰 활기차게 박수를 치며 춤을 따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린은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꺼내 자연스럽게 영상과 사진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지인 둘이서 말기라더니 어디가 아픈 거야? 라며 의문 섞인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린은 그 짧은 대화까지 녹음하며 하나하나 증거를 모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다음 주 등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더 이상 아픈 척이라는 생각이 아닌 명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예린은 도윤에게 오늘 본 것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얼굴을 찌푸리며 엄마를 왜 따라다니냐고만 몰아붙였습니다. 도윤은 어머니가 힘든 걸 모른다며 예린을 비난했고 예린의 말은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는 예린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었고 남편이 이미 어머니 거짓말을 알고 있다는 의심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린은 결국 더는 도윤에게 사실을 공유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병원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린은 시어머니가 다녔다던 병원에 연락하여 진료 내역을 조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말기 진단이나 항암 치료 기록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예리는 숨이 턱 막히는 충격과 함께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 이제는 확실하게 진실을 밝힐 때라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정혜리는 시어머니의 진료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혼자 시가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숨겨진 단서가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서랍이 유독 눈에 띄었고 예리는 망설임 끝에 그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약봉지와 메모지, 영수증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깔끔한 필체로 적힌 얇은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린이 수첩을 펼치자 믿기 힘든 내용이 한 줄 한 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린 이혼 맡기, 집안일 맡기기, 간병시키면 돈 안 들고 좋다. 그리고 옆에 다른 필체로 적힌 글귀 하나가 그녀의 눈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예린이 나가면 우리만 손해같이 협조하자. 수첩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예린을 이용하기 위해 적어둔 계획표나 다름없었습니다. 예린은 손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이며 증거 사진을 차례로 남겼습니다. 그녀는 서랍 안쪽까지 다시 확인했고 거기서 더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도윤과 외도녀 서유진의 대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였습니다. 예린은 컴퓨터에 연결해 파일을 재생했고 그 안에는 도윤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시한부라고 하면 예린이 당장 나가진 않겠지. 좀만 버티면 돼. 예린은 숨을 내쉬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마지막까지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다음으로 들린 목소리는 서유진의 것이었고 둘은 미래, 계획까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편과 시가가 자신을 속이고 이용했다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린은 그 자리에서 즉시 증거들을 USB와 휴대폰에 백업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챙긴 예린은 변호사를 찾아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하며 충분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확신을 보였습니다. 예린은 변호사와 함께 향후 필요한 증거 목록을 추가로 정리했습니다. 더불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발언까지 확보하면 사건 전개가 더욱 명확해진다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예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정혜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오자마자 시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휴대폰에 남겨둔 영상과 녹음 파일, 사진 증거들을 날짜별로 분류하며 상황의 흐름을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오말순의 노래교실 수업 장면과 등산, 약속 장면은 결정적인 자료였기 때문에 따로 폴더를 만들어 보관했습니다. 예린은 시모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진술을 요청했고 그들은 시모가 아픈 티를 전혀 내지 않았다며 서면으로 동의해 주었습니다. 예린은 그 서류들을 다시 스캔해 변호사에게 보냈고 변호사는 곧바로 매우 유효한 증거라며 긍정적인 답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예린은 외도녀 서유진의 SNS와 출근 기록까지 확인해 임신 진단서를 일부러 조작했다는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유진이 진료받았다고 주장한 산부인과에 직접 문의하자 해당 날짜에 그녀의 예약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린은 즉시 병원 측의 확인 메시지를 캡처하며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 사이 시누이 박세나는 예린의 통장을 빌미로 친정 자금을 빼내려다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예린은 통장 사본이 어떻게 세나 손에 갔는지 추적했고 시모와 세나가 예린의 방을 몰래 뒤진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예린은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단체방에 간단한 문장 하나를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시가의 분위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왔지만 예리는 미리 정해둔 원칙대로 모든 연락을 거부했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순과 시누이 세나는 불안해진 마음에 예린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부드러운 말투로 화해를 시도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예린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 시모는 다시 아픈 척 연기를 시작했고 세나는 억지로 예린에게 죄책감을 심으려 했습니다. 예린은 그 상황을 조용히 녹화하며 모든 발언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 영상은 변호사에게 전달되었고 변호사는 즉시 이 장면은 매우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예린은 드디어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그녀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무력감과 억울함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그녀의 반격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예린은 더 이상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단단한 각오와 조용한 결심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리는 이혼 소장 접수 후 변호사와 함께 첫 재판 날짜를 준비하며 차분하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녀가 제출한 증거는 방대했고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과 음성, 파일은 법원에서도 주목할 만한 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재판 당일 도윤은 초췌한 얼굴로 법정에 나타났고 시어머니 오말순과 시누이 박세나는 긴장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예리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 판사의 질문에 차분한 태도로 답변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재생된 영상 속 시어머니는 멀쩡히 댄스 강좌를 듣고 있었고 그 사실은 법정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법원은 시어머니의 말기암 사기극을 명백한 기망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예린에게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며 시가 측에 민사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 재생된 도윤과 외도녀 서유진의 녹음 파일은 재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판사는 외도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며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예린에게 유리한 금액을 크게 책정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누이 박세나는 예린의 통장을 몰래 열람한 사실로 별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세나는 예린 서류를 무단 촬영하고 친정 자금을 요구하려던 흔적까지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를 명확한 불법 행위로 판단하며 벌금형을 선고했고 세나는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시어머니 오말순은 예린에게 고의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어머니 역시 피해 배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외도녀 서유진은 직장에서 불륜 사실이 알려지며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린이 제출한 자료 중 일부는 회사 측에도 전달되었고 유진은 결국 해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도윤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예린에게 말 걸려 했지만 예린은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법원 앞에서 도윤은 세나와 오말순에게 화를 내며 서로 책임을 돌렸고 세 사람은 혼란 속에 갈라졌습니다. 예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더는 자신과 상관없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예린은 그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재판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도윤과 시가의 모든 계획은 완전히 드러났고 예린은 이제 법적으로도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기반이 무너져 각자의 삶에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법원을 나섰습니다. 정혜리는 재판 이후 회사에서 복귀 보고를 하며 그동안 지연됐던 프로젝트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팀원들은 그녀가 겪은 일은 알지 못했지만 예린의 집중력과 업무 속도는 오히려 전보다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직속 상사는 예린의 성실함과 꾸준함을 높이 평가하며 새로운 팀 리더 후보군에 넣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제야 자신의 생활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 요가 수업에 등록하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건강관리에 점점 더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도윤은 예린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 때문에 심각한 생활난에 빠졌습니다. 급하게 전세를 빼서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고 외도 사실이 직장에 퍼지며 인사 감점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외도녀 서유진은 해고된 후 새 회사 면접을 봤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그 소문은 업계에 훌쩍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수는 친척들에게까지 거짓말이 퍼지며 지원금을 모두 끊겼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박세나 역시 남편에게 자신의 행동이 드러나 심각한 부부 갈등을 겪으며 집안에서도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예리는 이 모든 소식을 주변 지인들을 통해 들었지만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삶이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저 자신이 벗어나 온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말이면 예리는 꽃시장에 들러 작은 화분을 사고 집 한켠에 책을 정리하며 조용한 평온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남에게 휘둘리던 시간을 떠올리며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침에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빛조차 예전과 다르게 느껴질 만큼 삶은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지인들은 예린에게 새로운 인연을 소개해주기 시작했고 그녀는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린은 직장 동료들과 소소한 저녁 시간을 가지며 잊고 살았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중심이 되는 일상이 시작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3년을 견딘 자신에게 감사하며 천천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린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여유와 평화가 오래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어느 주말, 정혜리는 산책길에 들른 작은 카페에서 창가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와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 오말순이었습니다. 말기암이라고 자신을 붙잡던 사람은 지금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주름진 이마를 찡그린 채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예리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고 신우이 박세나가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누군가에게 독촉받는 듯 얼굴이 잔뜩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오말수는 그런 세나를 보며 네가 좀 해결해라라고 투명스러운 말투로 툭 내뱉었고 세나는 곧바로 얼굴을 굳혔습니다. 둘의 대화는 짧고 삐걱거렸으며 과거에 서로에게 기대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리는 둘의 관계가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음을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밖에서는 박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카페 앞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고 통화 내용 대부분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은 밀린 카드값과 대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불륜 사실이 퍼지며 승진은 물론 자리조차 잃을 위기였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으며 말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예리는 창밖을 보며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길 건너에서 누군가가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외도녀 서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출근길이 아닌 단기 아르바이트 업체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주위를 의식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근처 주민 몇 명이 그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상간녀라며? 그 말에 유진의 어깨가 움찔하며 더 움츠러졌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예리는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본 뒤 더 이상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가볍게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예리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고 그저 그들이 저질러온 행위의 끝일 뿐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몇 달이 지난 지금 정혜린의 삶은 안정과 평온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 후보에 올랐고 팀원들은 그녀를 중심으로 단단히 모여들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요가 수업과 카페 시간이 여유롭게 이어졌고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삶의 균형이 되찾아지고 있었습니다. 예리는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나만의 삶을 천천히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시댁 식구들의 나락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도윤은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고 위자료와 벌금으로 인해 악성 부채에 시달렸습니다. 직장에서는 불륜 소문이 완전히 박제되어 승진은커녕 부서 이동도 어려워졌습니다. 지인들조차 그를 피하며 그는 좁은 월세방에서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수는 친척 모임에서조차 자리 잃고 외면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 시한부 연기가 알려지면서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동네 주민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원받던 생활비도 끊겨 매달 생계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박세나는 남편과 큰 갈등 끝에 결국 친정으로 쫓겨나다시피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친정에서도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없어 빚 독촉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불안과 초조함만 남은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서유진. 그녀는 상간녀라는 낙인이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 박제되며 새로운 직장 구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면접에서 이름이 확인되면 즉시 거절당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 결과 단기 일용직일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겨우 이어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자신감과 오만함은 모두 사라지고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반면 예린의 삶은 조금씩 꽃잎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꽃시장에서 작은 화분을 사서 방 안에 놓고 그 화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구석구석이 치유되었습니다.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기회가 자연스럽게 그녀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예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길만 걸어가면 돼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앞길에는 더 많은 꽃들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누군가는 거짓과 기만으로 남을 속이려 했고 누군가는 끝까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텼습니다. 결국 무너진 건 거짓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내 삶을 지키는 힘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서 온다는 거요. 오늘도 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리고 부당함 앞에서 단단히 서는 용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